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고요. 어제 이제 10만 그거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막판에 증시가 조금 살아나긴 했죠. 삼성전자가 이 안 좋은 장에서 플러스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을 냈고, 사실 오늘 TSMC가 장중에 실적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막판에 좀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도 벌써 좀 4시가 넘어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일단 미국 증시하고 삼성전자가 HBM3 통과했다는 또 중국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TSMC 실적, 뭐 정말 큰 일이죠. 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했고, ST팜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우리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고요.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IRA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또 미국으로 영토 넓힌 K의료, 이게 의료 AI죠. 요 내용, 루니카 뷰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 합병 공시가 떴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좀 보고서가 많고, 삼성 E&A, FNF, 삼성바이오로직스, DY파워, SK바이오팜, 아바코, 체코 원전 수주 코멘트들,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이제 액침 냉각, 요거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 요런 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하의 여름은 요거는 그 석유화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죠. CLSA에서 나온 화장품 보고서예요. 이제 그걸 한번 시간이 이제 되는 데까지는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은 나스닥이 급락세로 마감이 됐고, 미국이 이제 그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반도체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7%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다우는 또 올랐어요. 철저하게 지금 상반기에 소외받던 기업들은 올라가고, 빅테크, 그 다음에 반도체는 상반기에 미국은 워낙 좋았죠. 근데 여기는 급락하는 뭐 흐름이 연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좀 그렇게 끝이 났고, 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중국 반도체 규제하기 위해서 뭐 더 강력한, 그러니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도 거기에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다면 미국 정부 승인 받고 수출해라, 요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일이 승인 요청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ASML이 중국 비중이 꽤 높아요.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했어요. 물론 이제 수주 잔고 비중으로는 20%대인데 매출 비중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중국 리스크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 트럼프도 대만,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은 합당한 방어비 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를 그들이 거의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만 너네들이 왜 우리 반도체 다 가져가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인텔은 올랐어요. 이 폭락장에도 인텔과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 중에 글로벌 파운드리 있습니다. 여기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한마디로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기업들만 우대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공장을 지어도 대만 기업이네, 그럼 너네 이거 벌어서 또 나갈 거잖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미국 기업 위주로만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요. 너무 좀 시장이 좀 앞서간 생각인 것 같아요. TSMC 없이 무슨 반도체가 있습니까, 그죠?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인텔이 어떻게 해요? 아직은 못 따라가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이제 몇 년 후를 좀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괜찮았고요. 그다음 매파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의사는 금리 인하 가까워졌다. 예, 달러는 약했고 일본이 개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그 엔화가 조금씩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별로는 네덜란드 ASML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는데 다음 분기 그 기대치가 좀 미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12% 폭락을 했고 엔비디아, TSMC 뭐 말할 거 없죠. 마이크론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 올랐고 인텔은 강보합. 네, 끝이 났고요. 젠슨항이 또 하필 이미 뭐 보고는 했다고 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을 또 매도한 것도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빅테크가 어쨌든 다 빠졌고요. 애플, 아마존도 급락을 했고 메타가 틱톡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급락했습니다. 제약주는 좋았지만 비만 치료제는 경쟁사가 경구용 치료제 알약 형태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대요. 주식 매수 좀 자제. 그러니까 바이 더 딥 하지 마라. 바이 더 딥이 뭐죠? 많이 빠질 때 급락할 때 바닥에 잡는 거죠. 예,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보고서를 냈는데 뭐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타율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썩 좋은 타율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고 7월 17일은 일반적으로 S&P 500 지수의 강세장이 끝나고 근데 꼭 그때 강세장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다. 그거는 뭐 너무 좀 예,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지적을 해줬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계속 지금 사상 최고가니까.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락하는 흐름에서 매수하지 않겠다. 바이더딥 안 하겠다. 그리고 옵션 만기 때문에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80억 달러의 매도세. 이 80억 달러면 10조가 넘죠. 예. 패시브 자금 유입도 둔화됐고 8월에는 보통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올해 이제 S&P 5개 종목이 전체 상승의 41%를 차지했는데 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지금 S&P 500의 ETF 중에 스파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여기 1달러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29센트가 상위 5개 종목에 투자가 되는 거죠.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그러니까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형주가 대형주를 좀 이기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경계감 늦추지 말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이런 좀 약간 경계성 보고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세장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좀 변동성 장애 아닌가. 근데 좀 미국 증시도 쉬어가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 뭐 매일 사상 최고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급락장이다 뭐 이런 거보다도 다우는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부진했던 게 올라가고 주도주가 좀 쉬고 그런 장이지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중국의 언론에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인데 TMT 포스트라는 데래요. 중국의 테크 언론인데 삼성전자 HBM3가 통과했다. 얼마 전에 한번 기사 보여드렸죠. 대만 뉴스에 엔비디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과 거의 되는 것 같다.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았는데 중국 언론은 아예 대놓고 통과했다. 이런 좀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몰라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만 군불이 지펴지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3분기에 통과되길 기대하고 오늘 사실 더 중요하게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줬던 건 요겁니다. TSMC가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요. 매출 32%, 순이익도 36%,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자본 지출도 더 전분기보다 늘어났고 그 3나노 있죠. 이 3나노 관련된 그 공정에서 15%, 35%. 그러니까 비중이 늘었어요. 원래 3나노 비중이 그 지난 1분기보다는 지금 이번 분기에도 늘어났고 점점 3나노 비중이 늘어나는 게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7나노 이하가 전체의 한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PC가 뭐냐면 이제 고사양 컴퓨팅이죠. 요게 주로 서버,
AI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28% 성장했는데 이번에 전체 비중에서 무려 50%를 넘었어요. 점유율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바일이 항상 높았는데 스마트폰이 30%. 그러니까 AI가 이끌고 있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이렇게 22.4에서 23.2인데 원래 예상이 22.5거든요. 예상보다 높죠. 네. 매출 총 이익률도 52.5인데 저점이 53.5예요. 자본 지출도 280억에서 302억 달러를 원래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요거를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매출 성장률도 20% 중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란 얘기죠. 더 3분기 더 좋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는 게 이 TSMC는요 미리 주문을 받아요. 주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데이터가 더 믿을만하죠 사실. 그리고 코어스 AI 가속기 만드는 그 조립 방법이죠. 이름이죠. 그 용량이 내년에 2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25년, 26년쯤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공급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저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뭐 좀 이제 흔들리지만 업황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이 반도체 또 들고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장인데 잘 좀 인내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직은 괜찮습니다. 펀더멘탈 자체는. 네, 정치인들이 막 흔들어대니까 트럼프나 바이든이 좀 그게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체코 신규 원전 이따 또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원전 4기인데 그 중에 2기 따냈고요. 나머지 2기는 이제 추가로 그 우선 협상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24조 원짜리 2기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총 24조고요. 한전기술이 설계하고 주 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공사는 대우건설, 핵연료는 한전연료, 시운전은 한전 KPS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해요. A부터 Z까지 한국이 다 일괄 공급을 하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원전 한 기는 프라하의 연간 소비 전력량의 1.2배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이제 드디어 원전 수주를 따냈고 원전 10기 수출 목표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프랑스가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가성비 그 다음에 잘 만들어요. 그리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를 다 제공도 해주고 그래서 동유럽 많은 국가들이 지금 원전 하려고 하거든요. 유럽을 뚫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원전 강국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 정도죠. 인도 요 정도인데 실제 국제 이제 이런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는 프랑스,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거든요. 미국도 있는데 미국은 근데 시공 능력이 떨어져요. 사파전인데 여기서 결국엔 이제 어차피 러시아 중국 걸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지정적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프랑스랑 많이 경쟁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대결에선 딱 먼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게 보여주고 요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29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이제 그 원전도 함께 배우기 좀 해달라 할 거예요. 하는데 뭐 SMR도 한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예정이고 다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원전주를 그냥 어차피 이제 원전 메가 트렌드니까 난 무조건 들고 가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착공이 2029년이고 운전이 36년이에요.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이게 실적으로 잡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해도 운전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는요, 좀 이런 이슈들 나와서 너무 좋을 때 비중을 줄이세요. 조금. 일부. 그러니까 100주면 50주 줄이고 50주는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 나머지 50주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 원전주 특징이 또 있어요. 재료 안 나오면요 또 다 빠져요. 슬금슬금 빠져서 이제 관심 없어져요. 어느 순간. 이제 그럴 때 또 모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번에 경쟁이 확인됐죠.
또 이 체코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남아 있어요. 거기다 폴란드 있죠, 영국 있죠, 유럽 또 아랍에미리트도 내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벤트 남아 있으니까 안 좋을 때 모아가는 거예요. 그랬다 또 좋아서 막 흥분할 때 좀 줄여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전주를 그냥 무조건 들고 가면 수익이 안 나요. 다시 원위치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아침에 급등했다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제로 노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전략은 꼭 원전주 하실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는 이렇게 절반 나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요게 이제 여기 있대요. 특고반이. 그리고 여기가 남아 있어요. 요거를 우리나라가 우선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 높습니다. 자, ST팜이 글로벌 화케에서 공급 계약 6건 IR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기자분이 아마 가셔가지고 기사를 쓰신 것 같고, 글로벌 기업과 92건 미팅 진행했고, 여기서 비밀 유지 계약을 18건, MT 물질 이전 계약 8건, 공급 계약 6건. 그러니까 공급 계약까지 간 게 이제 6건이니까 꽤 의미가 있죠. 바이오 USA는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고, 타이드 USA는 이제 그 RNA 치료제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학회인데 여기에서 아마 계약이 좀 일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여기서도 증명되죠.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제 공급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이거 아니어도 저는 이제 ST팜을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아유 진짜 괜찮구나. 그걸 좀 한번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예,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구나.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10만 원 확 넘어갔죠. 그랬다가 뭐 대니만이 해가지고 주가 8만 원까지 다시 급락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생물보안법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10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왔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생물보안법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국을 대체하니까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말고더라도 ST팜 자체적으로 이로 이제 올리고 RNA 치료제 원재료를 만드는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되면 더 좋은 거죠. 네. 실제 이제 이런 문의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생물보안법 영향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하지 마라. 근데 실제 ST팜이 또 중국 기업과 이제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과 유럽의 승인까지 받아놨잖아요. 그 생산 시설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와 동맥경화증 치료제 상업화 물량 생산 논의, 치매 등 향후 주력 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실제 계약까지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ST팜이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2분기에 1단계 증설 끝나면 이게 지금 생산 능력이 3.2톤인데 4.6톤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7톤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26년 가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증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황 좋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미팅들을 했고 상업화 라인들. 예. 얼마 전에 이메텔스타트라는 이제 그 치료제 이름이죠. 그거 승인을 받았죠. 예. 한 회사가 이제 그거 CMO 해주는 CDMO 해주거든요.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의 어떤 임상이 끝나고 상업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긍정적이고 요게 이제 증설 물량입니다. 이렇게 26년 2분기까지 한 번 더 증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때도 ST팜도 막 8만 원 초반 오니까 막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그때 라이브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올라간 것처럼 좀 반대로 안 좋을 때 항상 투자하시고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갈 땐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프라임데이 점령했대요. 이따 한 번 더 보고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코스알엑스 달팽이 에센스가 1위고요. 엔코스의 콜라겐 마스크, 아모레퍼시픽의 립밤, 립 슬리핑 마스크, TNL의 뭐 피부 패치, TNL의 그 이거 있죠. 마이티. 예. 그 여드름 패치 그게 5위 했대요. 예. 그러니까 6위가 도브 샴푸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등부터 5등까지 차지했고 전체 50위 내에서 우리나라 ODM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VT도 주목받고
화장품 수출도 늘었고. 그러니까 화장품의 펀더멘탈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은 검증하고 싶은 거지. 이게 유지가 되겠냐 꾸준히. 그래서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좋고, 저는 ODM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브랜드보다는 사실. 예. 왜냐하면 이 브랜드라는 건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야, 이 브랜드 식상하다, 딴 거 써볼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ODM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단점은 그거죠. 유행이 또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브랜드 투자하신 분들은 잘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선별을 또 해야 되겠죠. 예. 근데 ODM은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고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IRA 폐기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전기차도 피해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풍력 태양광 재정 낭비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참 이게 어이없는 멘트죠. 경제 안정될 때까지 금리 수준 유지해라.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금리 인하 하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 기억 안 나세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예전에. 예, 경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하지 말래요. 또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참, 예, 트럼프는 원래 좀 성향이 저렇죠. 예, 앞뒤가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인세율 낮춰라. 15%까지 낮추겠다고 했고, 대만 독립에는, 그러니까 대만 독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운적입니다. 사우디하고는 다시 친해질 것 같아요. 사우디하고. 그래서 이게 방산주가 참 애매한 게, 방산 그 예산은 이제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호재인데 태도가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하죠. 그러면 일단 방산주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악재고, 사우디에 우리가 무기 많이 팔려. 중동에서 전쟁 없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하고 만나가지고 아마 그 빈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럼 무기도 아마 미국 걸또 채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 우리가 수출 잘하죠. 여기서 미국과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되게 의견이 엇갈려요. 어떤 분들은 뭐 방산 호재다, 아니다, 이런 경우 있는데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방산주는. 근데 방산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정책상 무조건 수혜주다, 이건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혜도 있고 피해도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좀 인지하시면.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런 중동 쪽하고요, 우크라이나 쪽은 악재입니다. 그건 명백한 악재고, 반면에 그걸 제외한 부분은 또 호재예요. 왜냐하면 유럽 보고 막 무기 늘려라. 그럼 우리나라 무기 또 채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그 군함 쪽 있잖아요. 그 조선 쪽은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다른 무기들은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정말 무기 최강국인데 해군력이 좀 약해요. 군함이. 그러니까 우리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걸 떠나서라도 조선한테는 분명히 또 지금 정책은 호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의료 AI 영토 넓힌다. 뭐 요새 루니까 좀 뭐죠? 예, 뷰노도 조금씩 분위기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아직은. 근데 어쨌든 빅파마 5곳 이상의 루니 스코프 분석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계약을 좀 한다는 좀 내용이 있고요. 연내에 확실히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면역 항암제죠, 항암제. 예. 정부 사업. 그 22년도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따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 4분기까지 실증 사업하고 내년 초 이제 본 사업으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추가 입찰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 같고요. 지난해 스웨덴에서도 수주 계약을 따내서, 예, 국가암 검진에, 그러니까 정부 쪽에도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은 있어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도 가니까. 근데 아직은 이제 적자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흑자 낼까, 이제 이게 좀 관건이고, 잘 하고 있죠. 어쨌든 볼파라도 인수했고, 예. 뷰노는 이제 의료기기 제품 미국 진출이 좀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알츠하이머 협회 여기 부스 이제 마련해서 이제 그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예. 이제 가는 거죠,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뷰노메드 딥브레인, 요게 이제 뇌질환 진단하는 거죠. 현재 공식 론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디카스죠. 이제 심정지 미리 예측하는 거죠.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이거를 하반기 중에 FDA 승인을 받을 거로 좀 예상을 하는데 뷰노 관계자는 받을 것 같다. 연내에 아마 받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이 좀 적자라서 좀 우려는 있어요. 분명한 거. 근데 룬이 또 그 볼파라 인수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년 대비 실적은 이제 볼파라는 그러니까 실적이 들어오니까 좀 나아질 것 같고 뷰노는 디가스 FDA 승인 그리고 분기 기준 흑자 요거를 하반기에 둘 다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노가 모멘텀상으로 하반기는 좀 더 낫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루닛은 확실히 내년도가 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좀 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의료 AI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세요. 그 이노베이션이 결국에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그때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사 합병은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이제 긍정적이다. 대부분 평가가 그래요. 왜냐하면 1대 2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1, SK ENS가 2예요. ENS 뭐 하는 회사냐면 SK의 90% 정도 되는 자회사인데 LNG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진짜 알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SK 주가가 좀 빠진 게 이 알짜를 SK 이노베이션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배당 많이 받는데 희석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둘이 합치게 되면 SK가 가져가는 지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둘 합쳐서. 그리고 둘 합치면 시총이 한 17조 정도 돼요. 그렇게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생각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받아서 좀 그 SK ENS보다는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 좀 유리하게 적용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K 이노베이션 주주 가치를 좀 덜 훼손하는 쪽으로 결정은 좀 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자 수도 있었고, 왜냐하면 SK온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연간 막 돈을 몇 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적자는 1조씩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가만두면 회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상자를 해서라도 돈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우려는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가치를 높게 측정했다. 다만 SK ENS의 전환 상환 우선조 이게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건데 3.1조를 KKR이라는 사모펀드가 SK ENS에 빌려준 거예요.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이 돈 나중에 그 전환 요청하면 이제 돌려줘야 되거든요. 주식으로 뭐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전환가액이 29만 4천 원인데 이번에 13만 3천 원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KR은 손해가 크겠죠. 그 KKR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기서랑 합의가 안 되면 이번 합병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합병 전에 저 상환권을 행사하면 SK ENS는 3.9조 원 상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걸 행사를 해줘야 돼요. 합병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합병 이후에 적정 가치는 지금 이번 합병 후에 시가총액은요 공시 기준으로 17.5조거든요. 근데 이제 적정 가치를 여기 전희주 연구원님은 27.3조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는 요 회사의 이제 지분을 55.91% 정도 소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도 목표 주가 올렸고, 좀 SK온 지원 부담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고, 미래에셋에서는 응급처치가 완료됐다. 연간 SK ENS의 그 이익 창출 능력이 2조가 넘어요. 굉장합니다. 연간 잉여 현금 흐름도 6에서 7천억 정도. 그리고 이분 의견은 뭐냐면 오히려 전환상환 우선조 해소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합병 완료 전까지 이거 해소해야 되거든요. 3.1조. 이거 안 되면 이제 합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K온은 SK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SK 엔텀 요걸 좀 흡수합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1년에 한 5,700억 벌고요. 그 다음에 SK 엔텀이 한 500억 버는데 이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냥. 원래 SK 이노베이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여기다 SK온에 더 붙여버리면 SK온은 현금 흐름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결정은 SK온 일병 구하기예요. 예. 그래서 SK온이 너무 안 좋거든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엔 이걸 최태원 회장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지배구조 전환이 있었다.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고 SK온이 그냥 돈 잘 벌고 그러면야 뭐 주가도 올라갔겠지만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주가 올라가려면요 SK온이 빨리 정상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알짜 회사의 돈을 어떻게 보면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못 살아나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 될지 아니면 결국 실패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가 살아나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뭐 미국은 미국대로 참 어려운 참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뭐 일단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만 어찌 됐건 간에 SK한테는 이 SK ENS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SK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결정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참 두산그룹도 그렇고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드렸고요. 예. 삼성 E&A는 이제 대신증권의 이태환 연구원님이 실망을 기대로 바꾸자.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슈가 몇 개 있어요. 수주권이 여기 인도네시아 TPPI. 예. 요게 인도 석유화학 단지 만드는 엄청난 사업인데 요거 가장 저가에 입찰한 것 같아요. 이미 피드라고 사전 개념 설계는 수주를 따냈어요. 이거를 인도네시아 건. 근데 이제 최종 수주 받아야죠. 본계약. 그리고 지금 사우디 알루자인 사라익 요거는 이제 올해 연말 전후로 이제 수주권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선미 연구원님은 높아진 실적 기저. 실적은 작년 하반기가 좋았기 때문에 좀 부진할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 주가는 해외 수주. 사실 중요한 건 수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결국 인도네시아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우디 알루자인 뭐 이런 것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요게 일단 실타래가 풀려주면 주가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TPPI는 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발주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삼성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미 기본 설계 단계를 동시에 좀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전 개념 설계를 먼저 해요. 이게 타당한지 이 사업이 그걸 피드라고 합니다. 해서 먼저 한 다음에 이거 사업 타당한데요. 하셔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제 EPC라고요. 본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러면 EPC를 선정을 해요. 보통 건설사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이 TPPI도 이제 본 사업을 누가 할지 이제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FNF가 일단 신영증권 오늘 아까 공시 보니까 또 무슨 뭐 소송 공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건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피소 당한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뭐 실제로 그 돈을 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나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당장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권이 하나 있긴 있었고 어제 이제 디스커버리 브랜드 중국과 동남아 이 라이센스 취득하기로 공시가 내려졌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제가 이렇게 그 같은 회사의 보고서를 요즘에 많이 보여드리죠. 같은 회사의 보고서인데 많은 분들이 쓴 거.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애널리스트마다 시각이 똑같은 게 있고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FNF도 거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예, 좋다. 아니 디스커버리 뭐 중국이나 동남아 라이센스 2039년까지 따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유명하잖아요. 연간 4,650억. 근데 MLB랑 이제 얘기를 많이 이제 거론합니다. MLB도 2019년 2월에 중국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있어요. MLB는 그 전부터 잘 나가던 기업이에요. 뭘로? 면세점에서 MLB 대박 났죠. 중국인들이 면세점 와서 MLB 모자 사고 막 줄 서 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걸 가지고
2019년 2월에 라이선스를 더 확보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이제 그때 오프라인 중국에다 지점까지 냈죠. 그게 이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주가가 날아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미 MLB는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스트릿 패션이고. 예.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디스커버리는 중국인들한테 인지도가 없어요.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MLB만큼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라이선스 확보해도. 그러니까 결국엔 증명해야죠. 중국에서 브랜드 따냈으니까 MLB처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뉴스 맞아요. 워낙 아무 기대감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라이선스 따내는 건 이제 좋은 뉴스지만 추세적 상승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NH 연내 디스커버리 10개 출전 계획 매출이 31억밖에 안 돼요. 중국에 지금 연간 스트리트 패션 컨셉이 희소한 MLB 대비 디스커버리는 아웃도어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어쨌든 밸류에이션 할인은 해도 되겠지만 좀 성공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증권의 서현정 연구원님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건 좋다. 근데 디스커버리 면세 매출은 전체 디스커버리의 3%밖에 안 되고 매출 규모가 4,700억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큰 브랜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미 중국에 유통망을 확보해 놨으니까 빠르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는 한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밸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밸류가 올라가려면 해외 비중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없지만 해외 진출 기대감은 선 반영됐고 한마디로 봐야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는 사실상 중국에서는 안 알려진 브랜드인데 MLB처럼 히트를 칠지 이걸 확인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근데 어쨌든 바닥이에요.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가에선 그렇죠.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는 유지했고요. 이제 박스권 탈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가 많이 늘었대요. 옛날에 수주가 코로나 전에 3억 불 정도 였는데 지금은 연간 20억 불이에요. 올해는 40억 불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수주가 점프하는데 과거보다 주가도 이제 그에 걸맞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도 좋고 또 CDMO가 지금 워낙 지금 좋잖아요.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해졌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DY 파워는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 유압 실린더 있죠. 굴삭기 이게 그거 이제 움직여주는 그걸 만드는 회사고요. 주로 한국의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좀 늘었고요. 작년에 멕시코에다 공장 부지를 확보했대요. 미국으로 가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도 좀 늘어났고 5.17 부동산 대책 효과 가셔야 되면 중국 법인이 아마 실적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이 좀 좋아지면 나아지는 거죠. PER도 5.8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의 핵심 부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점유율은 30%, 인프라코어는 100%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수혜주예요. 주가도 싸지만 전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수혜주기도 하죠. 하지만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굉장히 우려한 기업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는 좀 주의하세요. 뭐 테마로 계속 가기는 건 아니니까. SK바이오팜은 2분기 매출 성장 흑자 전환 전망하고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미국 FDA 승인받은 거죠. 매출액이 굉장합니다. 계속 고성장이에요. 그리고 중국 기업에 이게 공시가 나온 걸로 좀 알려졌는데 풀 라이프 테크놀로지의 방사성 의약품 있죠. 요 파이프라인 FL091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요걸 도입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임상 일상 하겠다. 적응증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거 뇌전증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적응증, 그러니까 뭐 대장암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뇌전증에서 좀 더 확장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투의 이해조 연구원님은 이게 방사성 물질이 결합된 이제 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도입한 게 FL091을 중국에서 도입을 한 거죠. 보시다시피 도입을 했는데 이걸로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고형암을 선택적으로 전달해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성장 동력으로 방사성 의약품,
표적 단백질분해 세포미 유전자 치료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적응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성 자산도 많고 그래서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 성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출 성장이 꾸준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아바코도 지금 그 2차 전지랑 OLED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데 그 롤프레스 있죠? 예, 이렇게 배터리 양극 음극재 이렇게 쫙 압축해 주는 거. 예. 그 롤프레스 장비 공급을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고사양 장비거든요. 2차 전지가 좀 요즘에 안 좋지만 이런 핵심적인 장비를 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장비도 LG엔솔에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OLED 디스플레이 양산용 증착 물류장 이건 설명해드렸죠. 그 선익 시스템이 공시한 그 수주 따내면 아마 같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양산용 증착 물류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 2차 전지 실적 반영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근데 한참 올랐다가 요새 좀 급락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좋았던 기업이 너무 오를 때 기다리시고 급락할 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번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체코원전 수주 코멘트만 좀 몇 개 적어봤어요. 이번에 2개만 수주한 건 아쉽지만 테멜린 지역도 결국에 한수원이 우선 협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굉장히 커요. 24조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예상 금액 15조 원 예상했거든요. 저가 수주 아닌 것 같다. 유럽에서 성공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영국에서도 지금 원전을 계획 중인데 폴란드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많죠.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진 이렇게 꼽아주셨고 문경원 연구원님은 15년 만에 원전 수출 이겼고 잘 싸웠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비교하면 용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수주 규모는 더 커졌죠. 프랑스 제치고 이겼다. 체코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폴란드다. 아랍에미리트 하면 내년에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스웨덴, 사우디, 슬로베니아 또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SMR 뉴스플로우도 주목을 하자. NHA 이민재 연구원 러시아가 배제된 원전 시장 내 최대 경쟁자는 결국엔 프랑스인데 이겨버렸어요. 그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딴지 걸어요. 왜 자기네 기술 쓰냐. 근데 이 소송 진행 중인데도 이겨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신한울 3, 4호기 시작으로 내년에 폴란드 이렇게 뭐 네덜란드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증권에서도 29년 공사 시작인데 체코 업체가 건설에 한 60% 정도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 기자재는 우리나라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실적보다 이벤트 측면에서 접근이 유효하다. 남아있는 수주 가능 대상 일정 확인하자. 요게 이제 일정입니다.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액션들을 좀 취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AI 산업에서 액침냉가 이게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물로 하는 건데 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진짜 물하고 냉매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물로 하는 DLC 방식이 지금 표준이래요. 우리는 액침냉각을 생각했죠. 액침냉각이 아니고 DLC 방식이 지금 이번에 컴퓨텍스 2024에서 표준이라는 게 언급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DLC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액침냉각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이 쓰신 자료고 저도 이거는 처음 이런 내용은 좀 접해가지고 약간 좀 저도 액침냉각이 대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액침냉각이 대세가 아니에요. DLC란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액체 냉각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액체 냉각 중에 DLC랑 액침 냉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액체 냉각은 액체가 이 CPU나 GPU 메모리 이런 이제 액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발열을 억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좀 설명 잘 들어보세요. 물과 냉매가 있죠.
물을 쓰냐 냉매를 쓰냐의 차이예요. 방식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물은 열흡수에 탁월하죠. 물이 이제 이 열을 잘 흡수를 해주니까. 근데 물이 저런 반도체 닿으면 안 되잖아요. 손상은 있겠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액체 냉각에서는 구리로 만든 콜드 플레이트를 사용한대요. 이게 그 발열 부품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해준대요. 콜드 플레이트. 이게 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뜨거워진 콜드 플레이트의 열을 흡수한 물이 이거를 이제 방출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런 방식이 DLC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뭐 판 같은 게 한마디로 이제 흡수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콜드 플레이트는 구리이기 때문에 또 계속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회사가, 콜드 플레이트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가 대만 기업들인데 주가가 엄청 올랐대요. 실제 공급 부족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냉매를 이용한 게 액침 냉각인데, 냉매는 저런체고 발열 부품에 그냥 닿아도 돼요. 물은 닿으면 안 돼요. 이건 직접 닿아도 됩니다. 그래서 수조에다 그냥 단 거예요. 데이터 센터로. 요거 서버 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GPU, CPU, 메모리 기판 등이 막 탑재된 철제 케이스인데, 이걸 그냥 수조 안에 넣어버려요. 그게 액침 냉각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때도 한번 공부했던. 근데 이게 단점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용도 있고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대요. 단점. 그래서 기존에 이게 부피가 좀 커지고 액침 냉각을 하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요. 렉을 수직으로 놓고 꺼내는 리프트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방식은 수평 그 레일에다가 이거를 꺼내는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얘는 수직으로 놓고 다시 꺼내려면 또 리프트를 또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게 까다롭고, 액침 냉각은 부품과 또 직접 닿기 때문에 부식 문제가 있대요. 2년에 한 번씩 수리해줘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참 너무 처음 한 내용이라, DLC 방식하고 액침 냉각 두 가지예요. DLC 방식은 물을 직접 하는 거고, 대신에 구리 콜드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액침 냉각은 그냥 담그는 거예요, 냉매를. 근데 단점이 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DLC를 글로벌 시장에서는 표준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거 액침 냉각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또 표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번 좀 더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이게 보고서 본 거라 아직은 좀 더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하의 여름. 화학은 깨지지 않으니까 화학은 괜찮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구한 신토난 플라스틱 수요 확대. 뭐 우리 이제 요즘에 화학주 좀 화학 업황 개선되는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MB 라텍스도 미국의 대중관세 이미 수출량 확대되고 있고, 또 의료 및 수술용 고문장갑 관세를 올렸잖아요. 26년부터. 이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MB 라텍스 소재를. 근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 걸 이제 안 쓴다면 말레이시아 수입을 많이 하겠죠.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니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좀 안정화 될 거래요. 드라이빙 시즌도 끝나가고.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와 미국 에너지 이제 쪽에서는 서로 전망이 비슷하긴 한데, 공급에서는 조금 약간 서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4분기엔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보는 것 같고요. LG화학 나프타 가격 안정되고 화학시약 개선되고 양극재 출하량 괜찮다. 지금 워낙 안 좋지만 밸류에이션도 낮으니까 긍정적으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원전에서 한전 KPS 안정적인 것 같다. 워낙 배당 성향도 높고요. 배당도 많이 줘요. 금호석유 역시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고서는 이제 그 CLSA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많은 투자들이 지금 이제 논쟁 중이죠. K뷰티가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근데 그래서 브랜드 매출 동향 이런 걸 체크를 매월 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래요. 구글 트렌드, 구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첫날 우리나라가 1등부터 5등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한국에 이런 브랜드들이 잘 나가고 있고, 아마존이 이제 순위를 공개를 하는데, 또 코스알엑스, 나네즈, 이니스프리 모두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상승세고, 최근에 티르티르, 아누와 VT 같은 신규 브랜드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스킨 천사 같은 신흥 브랜드도 성장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예.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도 이미 그건 그 노출도가 20% 미만으로 내년에 줄어드니까 중국보다 미국을 보자. 그래서 아모레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한국의 그 요 막대기가요 출하량이에요. 화장품 미국으로 가는. 그리고 구글 트렌드 한국 화장품 K뷰티 검색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하는 거겠죠. 인기가 있는 게 맞죠. 명백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아마존에서 50위 안에 든 카테고리 중에 뭐 스킨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게 이제 코스RX, 라네즈, 이게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들이죠. 예, 갖고 있는. 어때요? 예, 급증을 했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5위까지 한국 거, 여기 4위가 라네즈죠. 6위가 도브. 도브가 다른, 여기가 미국 건가요? 도브가? 예, 한국 건 아니죠. 그래서 5등까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어제 공시에서는 정기선 대표가 또 샀습니다. 주식 48호. 그 이제 사전 공시를 앞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만약에 24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8월 23일 이후로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내부자가 있다면 이제 금액이 뭐 50억 이상이나 이런 경우는 사전 공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요 정기선 대표가 또 대량 매수를 했고요. 어제 공시는 SK는 설명해드렸습니다. 그거 했고, FST가 IMD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그 PCB에 들어가는 부품 같더라고요.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지분 좀 인수를 했고, 제노코가 전술정보통신 체계 PBR 사업 좀 수주를 따냈고요. 녹십자가 어제 녹십자 물어보신 분도 계셨지만 혈우병 치료제, 혈액제제 중국에 수출하는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그래도 아침에 급락 출발했다가 좀 막판에 반등을 해줬고요. 예, 코스닥도 양봉으로는 좀 끝이 났습니다. 시초가보다 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오늘은 피팅주 중에 일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다 오른 건 아니고요. 통신주가 실제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지금 이끄는 장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종합상사도 좀 오늘 괜찮았고, 생명보험주, 철강주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대한제강 올랐네요. CXL 관련주 엑시콘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바이오주들 분위기 좋고요. 오늘은 동아ST도 괜찮았습니다. 은행주도 꾸준하고요. 예, 시멘트 업종, 그 다음 백화점 업종에서 오늘 오랜만에 정말 현대백화점이 정말 모처럼 올라간 것 같아요. 항공주도 물론 뭐 다 오른 건 아닌데 조금 이제 회복 시도를 좀 하는 것 같고, 네이버도 좀 바닥 자지고 있고요. 원전주들은 아침엔 좋았는데 보시면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원전주는 전약 정강 후약으로 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뭐 이 AI 챗봇 관련주나 일부 뭐 가상현실 관련주나 2차 전진 여전히 좀 안 좋았고, 온디바이스 AI도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았지만 가까스로 좀 반등했고요. 또 PCB 업종도 오늘 좀 쉬어갔고, 어쨌든 오늘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일부 가치주만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인데 보시면 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그리고 SK 스퀘어는 이제 하이닉스 빠지니까 연동돼 버렸고요. 또 오늘 이노베이션도 SK그룹은 거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동차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상사주가 좋았고, 네, 두산 로보틱스는 연일 좀 빠지고 있고요. 방산주도 일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도 뭐 뚜렷한 이유 없이 오늘 한 3% 이상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좋았는데, 네, 바이오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고, 그러나 또 다른 바이오 쪽은 좀 견조했고, 또 반도체가 좀 아침에 안 좋았는데 의외로 이제 오후엔 좀 약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오테크닉스도 올랐죠. 그리고 ST팜이 이제 오늘 3% 정도 올랐고, 예, 파마리서치가 견조했고요. 예, 반면에 비만 치료제 펩트론은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예, 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제가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많이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나중에 좀 어쨌든 구독자 10만이 넘었으니까 이벤트도 한번 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